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오늘은 미국 출장 갔다 온 이야기죠. 네. 현장 취재 정말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지구 반대편까지. 그렇죠. 이게 현장 취재를 안 다니면 사실 기자들이 전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전문적인 지식은 전문가들한테 부족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도 팔로우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또 전부 다 따라가기도 좀 벅차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의 강점은 직접 현장을 보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맞나? 라는 항상 그 의구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다 보면 좋은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국내만 발로 뛰기도 바쁜데 거의 뭐 지구 반대편까지. 제가 아는 기자 중에 해외 출장을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몇 군데 갔었죠? 해외에요? 제가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게 2016년부터거든요. 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출장 갈 때마다 그 구글의 로그를 남깁니다. 로그? 네, 이거를 남기는데 저도 요즘 잠깐 노안이 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가 출장 간 곳들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국내외 다 합치면 한 400군데 정도. 요 카메라 하나만 요거 잡아줄래요? 요거는 이제 국내만. 네. 국내만 요 정도 출장을 다녔다는 거고, 일단은 오세아니아 지역. 이렇게 또. 네. 요게 요 밑에가 호주. 네. 요 위에가 어디예요? 거기가 이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좀 베트남, 안 찍힌 데가 있어요. 아예 핸드폰이 안 터져가지고 일본. 저기 슬라웨시 쪽이 좀 몇 군데 안 찍혔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어디니? 두바이. 두바이도 찍혀 있고, 유럽을 많이 갔네. 네. 여긴 유럽입니다, 지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출장을 이렇게 남겨놓는 게 좋더라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부러운 기자. 됐어. 뭐 이거 봐서 뭐야. 거의 셀 수가 없겠는데? 부럽다.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갔다 오면 확실히 할 얘기들도 좀 많고 좀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이번에도 갔다 와서 좀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서 기사도 하나 썼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SMR 관련해서 현대건설 관련된 기사를 썼는데 반응이 좀 있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래서 또 그 뒷이야기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가 나와줬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당연히 원자력 이야기겠네요? 네, 사실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할 때 에너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보려고 했었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원자력만 해도? 네. 그래서 뭐 수소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여기서 수소 이야기가 잘 터지더라고요. 지난번에 수소 이야기가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진 수소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해드리려고 그것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얼마나 얘기하려고 정리를 해서 그건 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전 쪽으로. 네, 원전입니다. 근데 해외 나가서 지금 이거 뭐 전기요금도 비교하고 왔어요? 이 전기요금을 이제 출장을 저만 다니면 좀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도 이제 많이 보내요. 특히 이제 이대호 편집장도 잘 아시는 이제 박지은 기자가 이제 제 거를 이제 물려주고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그러면서 이제 박지은 기자가 얼마 전에 그 스웨덴을 다녀왔었는데, 그래서 그 스웨덴을 간 김에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스웨덴 전기요금을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이제 저희 경제에 놀자 거기에 이제 잠깐 올라가긴 했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여기 표 하나를 일단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좀 뭐예요? 여기 보면 1970년부터 2019년까지 스웨덴의 그 타입별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전기가 생산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그 그래프입니다. 스웨덴의 전기 생산량, 그것도 그 발전 종류별로. 네, 여기서 보면 이제 하이드로파워, 그러니까 수력이 이 정도고, 뉴클리어, 그러니까 원자력이 이 정도. 수력이에요, 수력. 네. 여기 보면 그냥 스웨덴은 수력이랑 원자력이 거의 다인 나라예요. 네. 워낙 물도 풍부하고, 그리고 워낙 원자력도 많이 하고, 사실 그 얼마 전에 올해 초죠. 독일이 탈원전을 완전히 선언한 날 있잖아요. 그때 스웨덴은 유럽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원자력이라고 하면 되게 이념적인 에너지잖아요. 정치적인 에너지고.
그렇다 보니까 뭐 나라의 스탠스, 그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 얘는 좋은 에너지, 뭐 나쁜 에너지, 이게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에너지인데요. 네. 오늘은 그런 거 다 떼고 그냥 한번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수력, 원자력 대표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건설할 때 되게 비싸요. 건설할 때 만들어야 비싸요. 되고 네. 원자력 발전소 되게 비싸잖아요. 네. 뭐 큰 거는 뭐 7조, 4조에서 8조 막 이렇게 하니까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근데 만들어 놓으면 쌉니다, 전기가. 아하. 일단 건설 이후에는 그쵸. 가동할 땐 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저렴한 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려면 네. 원자력이 많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되게 많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사실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원자력이 그냥 전기만 만들 땐 되게 싼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건설해놓고 해결료만 지어놓으면 얼마든지 전기가 네. 나오니까. 근데 이게 사실 원자력 같은 경우가 우리가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사용 후 해결료. 네, 이게 이제 원래 원칙은 이제 사용 후 해결료, 우리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핵폐기물. 핵폐기물.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처리 비용까지 생각하면 결코 싼 게 아닙니다. 그렇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 올해 영구 처분장을 건설을 시작을 했어요. 이른바 방폐장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고준위 방패장. 그러니까 실제로 그 원자력 발전이 끝난 해결료를 이제 진짜 10만 년을 보관할 장소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10만 년을 안전하게 보관할 정도의 이런 건축물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거에 따른 관리 비용도 들어가야겠잖아요. 그렇죠. 아주 지하 깊숙이, 그리고 뭐 산속 깊숙이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다 보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합하면 절대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스웨덴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워낙 물가도 비싸고 이런 좀 뭐든지 다 좀 비싼 나라로 되게 인식이 되잖아요. 편집장 같은 경우에 네. 전기요금이 예. 지금의 한 40배가 나온다. 전기요금이 지금의 40배 된다고? 네네.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올해 얼마나 올랐죠? 한 2, 3년 사이에 한 40%? 한 20, 30%, 30%, 네. 좀 30에 40 이 정도. 그것만 해도 사람들 지금 다 우리나라도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40배. 40배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는 살 수는 있겠지만, 그죠? 네. 뭐 적응해야 하겠지, 인간은. 네. 근데 쉽지 않을걸요? 정치적으로도. 제가 또 그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예요? 이게 그 스웨덴의 전기요금을 2019년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자, 2019년 기준 여기 보면 얘네들은 단위가 이제 크로네거든요. 킬로와트 시당. 네, 스웨덴 크로네. 네, 여기 보면 얼마입니까? 여기 100크로네가 좀 넘고 러우 전쟁 때문에 네. 피크 쳤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200. 그 다음에 2008, 9년 이때 유가 150불 갔었을 때 여기 보면 200 거의 이렇게 찍었었잖아요. 네네네. 이거 2019년 물가로 연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200크로네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우리나라로 24,500원입니다. 네. 2020년 스웨덴의 전기요금 1kW 시당 200크로나였는데 24,500원. 네. 현재는 33크로나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4,050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kW 시당 지금 110원 정도예요. 지금 40배 차이 나죠. 스웨덴이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40배 비싸다? 네, 킬로와트 시당. 근데 소득 수준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스웨덴의 전기 전력 구조를 보면 원자력과 수력이 많잖아요. 그쵸. 아니, 원자력하고 수력하고 한번 지어놓으면은 네. 추가로 비용은 별로 안 드는 건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스웨덴 전기요금이 40배가 비싸다고. 이게 전기요금을 단순히 우리가 원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송배전 비용, 그거의 운영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스웨덴 어떤 전력 당국이 도둑놈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원전 같은 경우도 관리 비용까지 아마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전이 결코 싼 요금은 아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온 거고,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당장 이게 아니니까 뭐 저렴하다라고 주장도 할 수 있고,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탄소 배출 때문에 원전을 뭐 더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도 할 수는 있죠. 아니, 또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전력은 네. 비싸게 사와서 싸게 국민에게 공급해주는 아주 착한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국민 호구 기업? 농담입니다, 여러분. 근데 스웨덴 그 전력 공사는 네. 너무 이익을 많이 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게 아니에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전력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익률을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도. 너무 이게 당연히 필수제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네. 살아가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제한폭도 있고, 그리고, 뭐 보조금 같은 것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네. 지난 에너지 대란 때 겨울에 예. 그때 이제 가스비 같은 경우에도 10배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네네네. 그렇게 오르지만 또 떨어질 때는 또 급격히 또 떨어뜨리게 또 유도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시장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력 민영화가 됐기 때문에 약간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민영화가 돼 있어요? 네, 다 민영화 돼 있어요. 스웨덴은? 그러니까 국영화로 되어 있는 게 몇 개 없고요. 대부분 다 민영화가 돼 있어요. 이게 민영화가 되면 뭐 좀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진짜 문제점이 뭐냐면 전력 생산 비용이 따로 나오고 네. 송배전 비용이 또 따로 다 나옵니다. 다 사업자가 다르면? 네. 이게 근데 제일 웃긴 게 전력 생산 비용이 우리가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송배전 비용 만만치 않아요. 거의 2배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그게 때문에 유통이니까, 유통. 네. 그리고 그 유통에 대한 마진도 붙여야 되고 거기에서 감압시설에서 또 보내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력을 송전을 한다, 배전을 한다 했었을 때 그 발전소에서 큰 전압이 나오면 그거를 몇 번 다운을 시켜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다 돈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송배전 비용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송배전까지 다 한 이런 국영기업에서 하는 거에 굉장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는 민영화가 되면 그 민간 발전사들이 네. 원료를 생산 비용을 미친 듯이 올려서 피를 빨아먹을 거다. 이런 것보다 송배전 비용 때문에 진짜 허리가 휠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 실제로 필리핀이 그렇거든요. 필리핀이 이제 전력 민영화가 되면서 송배전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전기요금만큼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국전력에 정말 고마워해야 되네요. 그렇죠.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사용 후 왜 스웨덴 이야기를 했었냐면 아마 여기에 뭐 잘은 몰라도 이런 관리 비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튼 원전이 탄소 중립을 위해 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당장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찌 됐건 핵폐기물 그러니까 사용 후 핵연료의 양을 줄이는 게 최우선 과제인 겁니다. 그리고 네. 우리 원자력 발전소의 약간 미래 모델 아니면 이제 미래 기술 아니면 앞으로 지향해야 나가야 될 점이 전부 다 이 사용 후 핵연료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줄여요? 예를 들어서 원전 발전 많이 할수록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네. 사용 후 핵연료는 단순히 우라늄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네. 거기에 쓰이는 뭐라 해야 되나? 냉각수도 네. 있을 때고 거기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장갑, 옷, 장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거기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폐기물에. 그게 장갑, 옷 이런 거는 이제 중저준이라고 중저준이. 해서 그건 이제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문제는 원자로 안에 있는 핵연료봉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사용 후 핵연료봉. 네. 어찌됐건 핵물질을 넣어서 발전을 하는 거니까 이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기술의 관점은 이거를 최소화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하고 지금 사실 핵연료봉을 쓰면 95%다 5%도 못 써요. 그리고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이라는 게 있으면 5에서 10 정도밖에 에너지를 못 쓰고 95에서 90 정도의 에너지가 방사능 형태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계속 핵 분열을 하면서 방사능을 내보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엄청 많이 쓰거나 네. 많이 쓸 수 있는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되게 많이 써서 이렇게 조금만 넣어서 이거를 다 써서 오랫동안 돌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형 원전에서는 굉장히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SMR이라는 기술이 이제 주목을 받는 겁니다. SMR은 이제 소형 모듈 네. 식으로 원전을 만든다라는 건데 그게 단순히 크기만 줄인 게 아니라 네. 효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효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크기는 일단 줄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SMR 같은 경우를 조금 얘기를 잠깐 드리면 네. 이게 소형 모듈형 원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SR은 많이 있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도 SR이고요. 그러니까 스몰 리액터. 네, 스몰 리액터. 그러니까 작은 반응기 단위로는 이거를 이제 잠수함에 넣으면 그게 그렇죠. 뭐 흔히들 핵 추진 잠수함 뭐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는 거고 네네.
그렇게 스몰 리액터로는 만들 수 있는데 네. 그 중간에 모듈이라는 게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스몰 리액터가 값이 너무 비싸요. 네. 상용화, 그러니까 이해 타산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용으로 많이 쓰거나 아니면 진짜 오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지에 스몰 리액터를 짓거든요, 실제로. 네. 그러면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스몰 리액터를 짓는데 작은 소형 원자로를 놓는데 네. 이게 여러 군데 쓰려다 보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대량 생산을 하면 보통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수지 타산이 좀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소형 원전을 쫙 만들면 어떠니? 근데 이게 지형, 아무튼 자연환경, 주변환경, 기후 이거에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M을 붙이는 겁니다. 가운데. 모듈형. 그러면 이게 유지 관리도 되게 편하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스몰 리액터가 고장이 났어요. 다 통으로 하나로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다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모듈형이면 요것만 빼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레고 블록처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은 업체들이 이 설계를 지금 얼마나 잘 완성도 있게 만드느냐가 지금의 현재 딱 수준이고요. 미국의 몇 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일럿 모델들이 좀 나와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동을 하면서 여러 이제 문제점들을 발견하면서 계속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은 거의 기술 개발 단계이고 그렇죠. 이게 상용화 되려면은 얼마나 남은 거예요? SMR이? 보통 2030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SMR 기준이 2035년 네. 그러니까 2030년에 상용화돼서 2035년이 되면 한 6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네.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30년에 요 땅을 했어요. 네. 5년 만에 650조 시장을 먹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인 겁니다. 상용화로부터 5년 만에 네. 650조 원의 시장이 만들어진다. 네. 이걸 보통 2차 전지랑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 네. 우리가 작년, 올해 2차 전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네. 이게 전기차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게 맞물리면서 전동화가 변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전기차 수요가 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주식에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네. 특히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신경을 안 썼던 종목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데 SMR 관련된 종목들도 2030년 정도가 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실제로 SMR 시장이 650조까지 성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모릅니다. 네. 우리가 2차 전지 시장도 비슷하잖아요. 수백조 시장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하지만 회의론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어찌됐건 주식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기대감을 누구보다 얼마나 빨리 적절한 타이밍에 잡는가의 이제 싸움인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저는 이제 무슨 종목이 좋다 이런 것보다도 전반적인 이런 산업에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의 흐름 이야기를 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이걸 좀 준비를 해본 거거든요. 2030년. 근데 벌써부터 증시나 이런 데서는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이제 미래 시장이 큰 만큼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때 미국 출장길에선가 기사 하나 나온 게 있잖아요. 단독 보도. 네. 그것도 그냥 당연히 미국 기업들만 잘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서 큰 역할을 같이 한다는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대건설 이야기인데요. 네. 그 현대건설이 우리나라에서 원전 건설을 굉장히 많이 한 건설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굉장히 많은 원전 건설에 참여를 했고요. 관련된 기술도 있고 현대건설 내부에서도 원자력 파트는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별종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좀 달라요. 자부심도 굉장히 크고 그 원자력 파트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제가 미국의 홀텍이라는 기업을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쪽에 있는 여러 사이트들을 촬영을 하고 취재를 갔는데요. 그 홀텍이라는 기업이 되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홀텍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비상장사이긴 한데 전 세계 캐니스터, 캐스크, 사용 후 해결료 이렇게 담는 통 있잖아요. 네. 그거 생산량 1위 기업입니다. 뭘 담는다고요? 사용 후 해결료를 담는 용기를 만드는 거. 폐기물 저장을 하기 전에 폐기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 후 핵연료를 담아 놓는 용기. 그걸 이제 캐스크, 캐니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생산량 1위 기업입니다. 무려 16개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 원전을 사용하는 나라에는 웬만하면 다 수출을 하는 거죠. 이게 홀텍. 네, 근데 여기는 홀텍이라는 비상장사예요? 비상장사입니다. 개인이 지분 다 갖고 있어요. 어. 필라델피아에 보면 이렇게 강이 하나 흐르는데 네. 그 강을 바라보고 사옥이 있고 공장이 있어요. 거기 갔다 왔어요? 멋있더라고요. 네. 어.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인데 거기에 제가 회장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너 인터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이미 보도자료가 나온 거예요. 현대건설이 2030년에 홀텍이 원전 해체를 하고 있는 오이스터 원전을 해체를 하고 있거든요. 홀텍이. 네. 거기에 이제 SMR을 2030년에 짓겠다라고 이제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이스터 원전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회장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저희가 이제 그걸 물어봤죠. 너의 첫 번째 SMR은 언제 가동이 되고 어디로 할 건지 한번 물어봤어요.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그 보도자료를 못 봐가지고 물어본 거긴 한데 봤더니 2029년에 자기네들이 맞물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9년까지 완성을 시킬 거고 그 장소 역시 오이스터 원전 해체 부지가 아닌 팰리세이드 원전 부지에다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동차 이름 아니고 네, 팰리세이드라는 지역에. 네. 이게 그러면은 홀텍이라는 회사가 그 사용 핵 연료를 담아놓는 그 통을 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원전 해체 네. 사업도 같이 하는 거고, 그렇죠. 자기네가 원전 해체하고 있는 그 지역에 SMR을 만들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SMR을 설치할 거다. 네. 이거예요. 다른 곳에 먼저. 다른 곳에 근데 먼저. 네. 그러니까 이게 팰리세이드 원전이라는 것도 되게 재밌는 원전입니다. 자, 우리가 원전을 가동을 오랜 기간 동안 안 하다가 네. 다시 살아난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3마일스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가동을 이제 조금씩 줄였고 이제 짓던 원전도 다 그 신규 원전 계획도 다 없애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팰리세이드 원전도 이미 가동이 중지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미국도 에너지 대란을 겪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얘를 다시 가동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원전을 홀텍이 사서 가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와중에 팰리세이드 원전이 있다 보니 부지들이 조금 남는 거예요. 네. 여기에 얘네들이 개발 중인 160메가와트급 SMR을 4기 정도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원전 여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라고 다 승인이 난 곳이기 때문에 네. 따로 그런 절차를 밟을 만한 게 굉장히 줄어들고 원래 원전이 있던 자리니까. 네, 주민들 역시 주민 수요 공성 역시 굉장히 주민들의 그런 반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거에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못 살리는 부분은 이제 SMR로 대체를 좀 하겠다. 이런 느낌, 이런 컨셉으로 2029년에 팰리세이드 원전을 짓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오이스터에서 팰리세이드로 바뀌었냐? 오이스터는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 아직 그 원자로 해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체 작업 중인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그걸 다 끝내야지 SMR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설사 기술이 있다고 해도 빨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텍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 팰리세이드 원전 부지가 딱 나온 거고 그쪽에 우리는 2029년에 무조건 상용화 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2029년부터 상용화를 하겠다. 근데 사실 누구나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기업들도 로드맵 딱 그려놓고 그렇죠. 이대로 가자. 근데 그대로 정확히 안 될 수도 있고 네. 기술이 같이 개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가정해서 29년, 30년을 네. 찍어놓은 걸 텐데 네.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SMR도 굉장히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경수로라고 있잖아요. 네. 그 경수로를 줄이는 것도 있고 또 중수로라고 이제 캐나다랑 일본 쪽에서 많이 쓰는 형태 그거를 이제 줄인 것도 있고 그리고 아예 테라파워 같이 새로운 형태 뭐 소듐을 뭐 이렇게 하겠다 뭐 가속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SMR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증기를 만드는데 특화된 SMR도 있어요. 이게 다 사용 용도가 다 다릅니다. 네. 이거 그래서 SMR을 간단히 좀 해드리면 지금은 이렇게 경수로형 원전과 중수로형 원전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경수로랑 중수로랑 그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차이예요? 경수로와 핵을 재처리를 얼마나 더 해야 되냐. 그러니까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사용 해결료가 나오면 그걸 바로 우리가
핵물질을 추출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네. 더 그 핵폭탄 만들기가 쉽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렇게 조금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성 같은 게 이제 중수로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거는 다 경수로로 바꾼 거예요. 쉽게 핵폭탄을 만들 수 없게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핵물질을 다시 재처리를 해야지 이제 핵물질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경수로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중수. 보통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한데요. 네. 형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게 경수로형과 중수로형입니다. 네. 근데 SMR도 딱 이 두 타입의 싸움입니다. 타입별로 말씀드리면 경수로형,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붙은 쪽이 웨스팅하우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네. 웨스팅하우스,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홀텍,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뭐 롤스로이스, 네. 그리고 프랑스의 EDF 네. 정도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수로를 하는 거는 GE 히타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네. GE, 네, 이제 히타치랑 합병을 했는데 GE 네. 히타치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냐? 어떤 게 더 나쁘냐? 어떤 게 더 성능이 좋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다 고만고만합니다. 뭐 다 한 100에서 300메가 사이고요. 메가와트의 규모 사이고, 다만 이제 상용화가 조금 더 쉬운 거는 이 중수로형입니다. 그래서 GE 히타치가 하는 이게 조금 더 상용화, 안정화가 더 쉬운데, 문제는 이 중수로형 GE 히타치가 하는 모델이 뭘 줄인 거냐면, 우리 후쿠시마 있잖아요. 네.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났던 그 후쿠시마 발전소의 축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얘는 사고 전력이 있는 모델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사는 입장에서. 글쎄요, 뭐 그거는 근데 쓰나미 때문에 폭발했던 거라 뭐 네. 일반화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어떤 뭐 설계상의 문제가 있고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감정적으로 별로 기분이 좀 찜찜하잖아요. 그냥 기분이 안 좋은.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원자력 시장에서. 사고가 그래요? 났던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자력은 만에 하나도 안전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안전해야 네. 된다. 얘는 이미 사고 전력이 나 있으니까. 하지만 얘가 쌉니다. 경수료용 SMR 같은 경우는 보통 1조 원 정도가 되는데, 네. 한 기당. 얘는 그 한 7, 80% 가격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가 GE 히타치랑 같이 SMR을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캐나다에.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GE 히타치가 상용화 1번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도 거의 다 개발이 됐고, 어느 정도 안정성도 있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많은 그 미국 경수령 타입들이 조금이라도 더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원전을 개발하거나 네. 건설을 해본 기업들은 거의 다 SMR을 하려고 뛰어든다라고 보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선두권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선두권이 보통 우리가 그 석유 할 때 네. 뭐 세븐 시스터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원전도 세븐 시스터즈 비슷하게 있습니다. 네. 7개 회사가 보통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뉴스케일 파워, 네. SMR 같은 경우에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웨스팅하우스, 롤스로이스, 홀텍, GE 히타치, 프랑스 EDF 요렇게를 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없습니다, 아직. 이게 각각 하는 거예요, 각각. 다. 그리고 타입도 다 다르고요. 전부 다 자기네들 거를 우선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를 했던, 그리고 지난번에 기사를 썼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같이 건설을 하는 건설 파트너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리액터를 같이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이들이 만든 리액터를 가지고 SMR을 같이 건립을 해주는. 네. 근데 그것도 기존의 원전 규모에 비했을 땐 당연히 작을 테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건설 수주 금액이라든지 우리 건설사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그러면 이 리액터처럼 작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많아지니까 규모는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세일즈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워낙 크다 보니까 보통 건설사 하나가 못 하고요. 컨소시엄을 맺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나눠갔습니다. 또 수주할 때도 대통령까지 나가야 되고. 네. 예. 근데 SMR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대건설밖에 없어요. 홀텍 같은 경우에는. 근데 SMR 한 개 아까 1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팰리세이드에 지금 4개 정도를, 최소 4개 정도를 건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공사 규모가 일단 4조 원입니다. 전체. 네. 전체 금액이. 그러면 얘네들이 그 협력했었을 때 무슨 계약을 맺고 뭐 이렇게 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에서 현대건설이 가져가는 이익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 4분의 1이 건설사의 몫이 네.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SMR도 당연히 여러 뭐 터빈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구조물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원자로 같은 경우에도 건설사가 기여하는 지분이 조금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 같은 거 할 때 이제 같이 설계도 참여하고 해서 1조 정도가 현대건설 몫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를 하면 보통 3천억에서 1조 사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SMR 이렇게 4기 정도를 수주를 하면 그걸 훨씬 웃도는 예. 금액을 우리가 이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작지는 않죠. 사실 대형 원전을 한 방에 수주해서 몇십 년 동안 먹거리로 나눠 먹으면 좋긴 한데 그게 워낙 힘들잖아요. 수용성도 별로 좋지 않고. 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SMR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조금 이득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이게 어느 회사든지 뭘 네. 만드는 그런 개발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네. 아까도 이야기했던 뭐 경수로, 중수로 뭐 여러 가지 방식들. 7개 기업들이 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대부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게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표준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각 기업별로 우리는 이런 스타일, 우리는 네. 저런 스타일 이렇게 다. 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상용화를 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뉴스케일 파워가 만들었다, 홀텍이 만들었다, 히타치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실물이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상용화 네. 데이터가. 그러면 예를 들어 1조보다 좀 더 받아야 되겠는데 1조보다 좀 덜 받을 수도 있겠는데 건설 비용을 이게 이제 실제로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한테 이제 세일즈를 할 때 구체적으로 세일즈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우리는 개당 9,500억 해줄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안 올라가. 그리고 우리가 해보니까 해보니까 이 기간이면 충분해. 우린 해봤어. 쟤는 못 해봤잖아. 누구 거 할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초 1호기를 딱 먼저 만들어서 상용화를 하면 그 한 5년 만에 엄청나게 커질 시장에서 굉장히 계약적으로, 마케팅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홀텍 회장도 2030년이 아니라 1년을 당긴 2029년에 먼저 상용화를 할 거다라고 일단은 자신을 한 거고. 네. 근데 이거는 염현석 기자가 홀텍 회장만 만나서 그렇지 롤스로이스 회장이나 네. 웨스팅하우스 회장은 못 만났잖아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동안에 저희도 예전에 더구루 취재팀하고도 방송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파워 네. 이런 데도 관심 많이 갖는 분들 한국 분들 계시거든요. 테라파워는 사장은 못 만났어요. 사장은 못 만났는데 담당 국장은 만났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뉴스케일 파워는 이제 인터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만났는데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좀 안 좋은 소리만 남한테 들은 거니까 안 좋은 소리만 들었는데 롤스로이스는 미국 회사가 아니구나. 영국 회사입니다. 영국이 있구나. 롤스로이스 같은 게 하나씩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단점을. 네. 자,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뉴스케일 파워를 가장 많이 투자를 합니다. SMR을 네. 하면. 왜냐하면 지금 가장 상용화에 근접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설계가 이미 끝났고 기본 모델이 나왔는데 아직 얘네들이 상용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상용화를 못 시키는 이유는 뉴스케일 파워는 하나입니다. 스케일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용량을 50, 60, 50메가와트, 60메가와트 이것까지는 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데 발전 용량을 이거를 100메가와트 정도로 키워야 의미가 좀 있거든요, 사실. 네네네.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스케일을 못 올린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스케일업 쪽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소듐이라는 완전 새로운 형태의 SMR을 내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형태가 나오면 뭐가 가장 문제일까요? 새로운 형태 검증이 안 됐다. 그렇죠. 안정성 검증이 안 네네네. 되고 이게 또 비쌉니다.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온타리오주에 실증 단지도 이미 마련을 해놨고 네. 빌 게이츠라는 굉장히 든든한 후원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약간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담당 국장과 인터뷰를 했었을 때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기는 2030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용화 시점은. 왜냐하면 남들이랑 좀 다른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늦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2029년에 스마트폰을 세상에 처음 내놨는데 사진기 하나짜리를 내놨는데 나는 2032년인데 사진 2개 달린 거를 내놓겠다. 그러면 혁신인 거잖아요, 이거는.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기는 좀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원래 대형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수력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쫙 그냥 줄였습니다. 300메가와트 규모로 줄였는데 네. 이거는 업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SMR로 부르기는 좀 그렇고 SR 정도로 부르면 되겠다. 그냥 모듈이 아니라 그냥 네. 큰 원전을 조금 축소한 거다. 네. 좀 줄인 거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걸 SMR로 부를 수 있을까라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그게 있고. 이제 웨스팅하우스 네. 거고. 롤스로이스가 굉장히 전통이 있는 회사입니다. 엔진 회사로 엔진으로 원래 굉장히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공학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걸 기반으로 이제 SMR 시장에 도전을 냈는데 아직 설계가 조금 늦습니다. 워낙 그런 기업의 이미지, 뭐 그리고 전통성, 그다음에 잠재력 등으로 해서 이제 상위 7개 업체에 들어가긴 하는데 조금 아직 설계가 다 못 끝난 이런 상태. 그래요? 네. 네. 홀텍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계 정도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구체화 시키고 있고, 역시 설계가 원자로를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설계가 조금 느리긴 한데, 여기 홀텍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를 굉장히 많이 해본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자로 기술을 원전을 해체하면서 이제 습득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인 그 자본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캐시플로우가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캐니스터라는 네. 그런 막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이 SMR 시장을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텍은 자본력이 좋다. 네. 그리고 이제 지 히타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합병한 회사 GE와 히타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수로 형태를 이미 SMR로 다 만들고 있고 여기가 그래서 좀 빠른 기업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프랑스 EDF 우리나라 한국전력 같은 데인데요. 네. 여기도 프랑스는 원전 한 70% 되잖아요. 전력에서 만드는 게 한 70%에서 워낙 원전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수원 같이 해외 원전 수주전 같은 거 열렸을 때 항상 우리나라 네. 기업들하고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가 네. 많이 좀 3파전입니다. 항상. 버리고 네. 우리나라는 어느 기업들이었더라? 뭐 두산? 우리나라는 두산 현대건설? 에너빌리티, 뭐, 예, 현대건설 뭐 이 정도. 그러면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 중에서는 테라파워랑 네. 웨스팅하우스, GE 히타치 이런 데가 가장 좀 빠른 네. 걸로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아까 뭐 장단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상용화라는 게 우리가 딱 만들어서 전기 나온다. 이게 상용화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전력 개통망에 연결을 할 수 있냐 없냐까지가 상용화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 리액터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네,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옆에 바카스비 형이 있었어요. 네네. 리액터 이렇게 생겼는데 지 혼자 돌아가서 여기서 혼자 이것도 어차피 터빈 돌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 위에 터빈 달아가지고 네네. 증기로. 요 혼자 여기서 요 돌아간다가 아니라 네. 결국은 이렇게 다 송배전만 이게 깔려서 다 되냐까지 송전까지 되어야 네. 이게 상용화됐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상용화까지가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디 되게 오지에다가 이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옷이 잘 돌아가네. 그래서 이거 잘 돌아가요 하고 딱 했는데 너네 물려봤어? 의미 없다. 네. 물려봤어 이러면 물려보진 않았는데 그럼 내가 뭘 믿고 약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모델을 이미 물려봐서 잘 돌아가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되게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네. 그냥 해외 기업들이 뭐 선두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건 물론 이제 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네.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랑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기술력이 앞서 나가야 우리가 뭐 건설 쪽에서 수주를 하든 말든 네. 하는 거고 어떻게 줄 세워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콜텍 이렇게 3개 기업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이거 짝지를 좀 맺어주겠어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어디야? GS 네네네. GS 건설. 네. 이 정도가 이제 같이 묶여 있고요. 네.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SK가 그룹이 묶여 있습니다. SK 그룹. SK가요? 네. 그리고 이제 홀텍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 물려 있고요. 이 플레이어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건설사도 있어요. 삼성물산.
어디에다가? 아무데나 짝 좀 지어달라 이겁니다.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SMR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사실 그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탈원전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원전 쪽 관련해서 많이 조직들이 쪼그라들었었어요. 그때 현대건설은 그냥 유지하면서 홀텍이라는 기업을 잡은 거고 두산은 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원래 원자력이 좀 셌으니까. 삼성물산은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뒤처졌다가 이제 SMR 시장도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지금 해외 기업 이렇게 합작을 할 기업들을 좀 찾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웨스팅하우스랑 손잡은 우리나라 기업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계속 경쟁 관계예요?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예. 별로 손 잡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는 해외에서도 계속 경쟁하니까 네, 우리나라 이게 기업들이랑. 웨스팅하우스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네. 지금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의 주 목적은 얘네들의 몸값을 없어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원천 기술밖에 없는데 원천 기술로 돈 만들려면 딴지 거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 많이 공격하는구나.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웨스팅하우스의 SMR은 내 SR 정도로 보면 된다. 왜 근데 SMR을 한다고 할까? 몸값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쟤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나중에 뭐 투자해 주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입찰 네. 경쟁이 벌어졌을 때 그 국가 그 지자체 그런 데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또 차이가 그렇죠.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GS건설, 네. 테라파워는 SK그룹, 네. 홀텍은 현대건설 정도 이렇게 짝지가 지어져 있다. 네. 거기에 삼성물산은 파트너를 좀 구하고 잡으려고 싶어 하는. 한다. 네. 그렇죠. 당연히 SMR을 개발한 회사가 있어야 건설사가 같이 그렇죠.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뭐 롤스로이스, GE 히타치 뭐 요런 데가 후보가 될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지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본 쪽이랑 이제 특화되게 하고 있어서 조금 그러네. 들어가기가 히타치가 상당적으로 있으니까. 힘들고요. EDF 같은 경우에 프랑스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합니다. 국산화에 굉장히 그렇죠.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다 할 수 있거든요. 설계부터 건설까지 다. 그렇죠. 프랑스 원체 많이 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EDF도 좀 힘들고 결국에는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뭐 홀텍 뭐 이 정도인데 롤스로이스 남는데? 롤스로이스요? 네. 아까 거기는 아직 멀었다. 멀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모르는 거죠, 이게. 그거는 뭐 하여튼 삼성물산에서 알아서 잘 파트너 네.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 이들 중에서 하여튼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도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고 테라파워, 웨스팅하우스, GE 히타치 정도.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짝이 맺어져 있는 데를 굳이 찾자면 테라파워 정도. 뉴스케일 파워라. 뉴스케일 파워는 약간 좀 아직 스케일업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도 가장 빨라요. 빠른 업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미 50메가, 60메가 정도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케일업을 하려면 네. 모듈의 규모를 조금씩 키워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 키울 때 뭔가 아구가 잘 안 맞는다 그래야 되나? 관계자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그런 좀 문제점이 조금은 있대요. 이게 용량을 키우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 1호 네. 상용화 가장 의미 있는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네. 염현석 기자가 보기에 제일 높은 데는 어디로 보여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 인터뷰 많이 했으니까. 네. 이게 좀 확실히 확 나뉘는 게 있어요. 예. 보통 셋 중에 하나로 봅니다. 뉴스케일 파워, GE 히타치, 홀텍. 이게 약간 셋 중에 하나로 보통 많이 보는데 네. 저는 GE 히타치가 가장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요? 일단 캐나다 정부가 너무 도와줘요. 특히 SMR 같이 새로운 산업 같은 거 했었을 때는 그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미 부지도 마련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정책적인 지원도 해주고 규제도 좀 풀어주고 네. 그렇기 때문에 GE 히타치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건설도 조금 쉽고 가격도 좀 싸고 다만 문제는 사고가 난 전력이 있는 모델이라는 점이 있는 거지. 그런 설계 디자인이. 네. 그리고 그 캐나다도 원전이 되게 많거든요. 네. 캐나다 게 이제 캔두 원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중수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히타치 이런 중수로형 SMR에 굉장히 수용성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는 이런 중수령에 약간 좀 거부감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데 이거 들어온다고 해보십시오. 후쿠시마 사고 난 모델의 축소판이다. 딱 나오면 절대 못 들어오게 할걸요? 여론에서. 네. 근데 이미 이거가
캐나다에서 극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히타치가 좀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뉴스케일 파워가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 울진에 지금 건설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속도가 얼마나 날지가 좀 관건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뭐 캐나다보다 좀 더 빠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는 약간 좀 물음표. 그리고 홀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삼성전자가 핸드폰 사업 쫓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뭔 소리요? 삼성전자가 자금력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 사업 처음 시작했었을 때 옛날에. 모토로라랑 막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니랑 다 하고 있었던 시장은 굉장히 패스트 팔로우로 쫙 쫓아갔잖아요. 홀텍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리는 대기업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투자, 인력 쫙 해가지고 의외로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상장사도 아니고 그냥 가족 회사다. 아, 개인 회사. 부럽네요. 네. 아, 근데 그 정도로 자금력이 있고 캐시플로우가 좋으니까 네. 그걸로 따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지히타치, 홀텍 네. 이렇게 3파전으로 네. 보고 있는. 근데 가능성으로 보자면 지히타치가 제일 빠를 수 있다. 저는 약간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건 지히타치는 아니고 뉴스케일 파워와 홀텍 정도. 뭐 들어올 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가능을 하겠죠. 네. 아, 그죠. 우리나라도 SMR을 건설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SMR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에타를 예비 타당성 조사. 그 설계 예타를 통과시켜줘가지고 지금 열심히 설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소형 원자로에 대한 그런 그 설계 기술이 있습니다. 스마트 100이라고 하는 100메가 규모의 소형 원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한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후보까지 올라갔었던 네.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좀 검증이 된, 물론 실물은 없지만. 요거는 소형 원전. 네. 소형 원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약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소형 원전하고 네. 소형 모듈 원전하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거를?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원전 설계부터 다 하긴 하는데 네. 그걸 모듈화하는 거는 못 한다는 거잖아요. 못하는 건 아니고 지금 하려고 이제 시작은 한 거죠. 못할 것 같진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계부터 해서 한 2035년 정도면 이제 완성이 시킬 수 있다라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설계 기술은 보통 이제 한수원이나 그 밑에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고 그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하청을 주는 거죠. 근데 조금 시차는 좀 뒤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예. 작년에 에타가 통과돼서 시작을 한 거니까요. 좀 늦었잖아요, 출발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모듈형 원전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어디서든지 끼워 맞추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어디서든지 조립을 하면 된다. 네. 그러면 그 어디서든지 때문에 되게 힘든 거예요. 안정성,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를 맞추고 그 안정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 원전 기술은 다 있고 네. 그거를 나눠서 어떻게 잘 모듈화 시키는 게 힘든 거죠. 우리가 그 개념도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밑에 뭐 지지부, 뭐 원자로부, 뭐 이렇게 뭐 배관부 막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최소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공정이 복잡하면 아무튼 사고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소형화 시킨 만큼 이런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최소화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단계, 그게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그 최적화는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먼저 시작했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650조 원 시장으로 기대가 되는 SMR에 대해서 알아봤고, 사실 SMR도 굉장히 먼 시장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근데 더 멀리 가볼까? 더 멀리? 네. 사실 원전, SMR,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핵, 융합, 발전. 그렇죠. 일단 그 개념부터 좀 어떻게 다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이제 꿈의 에너지라고 하는 꿈의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 네. 자, 우리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핵 분열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늄 같은 데서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핵융합은 핵을 말 그대로 융합을 시키는 겁니다. 중수소나 리튬 등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융합을 할 때 나오는 에너지. 자, 융합과 분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분열을 하면 방사능이 나오는데 융합을 하면 방사능이 안 나옵니다. 청정 에너지인 겁니다. 당연히 이산화탄소도 안 나오고요. 정말 깨끗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융합 발전이 성공을 하면 완전 에너지의 패러다임은 전부 다 바뀔 거다. 전기를 무한대로 쓸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깨끗한 에너지를.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잘 상상도 안 가고 네. 개념이 아직 안 잡혀요. 제가 이거 우리나라에 핵융합로가 있어요. 대전에 가면 그 핵융합연구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K-스타. 네, K-스타. 네. 그게 월드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핵융합로입니다. 세계 기록을 갖고 있다고요? 네. 어떤 기록이를? 그 핵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1억도라 그러더라고요. 1억도. 1억도가 돼야지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이제 갖춰지는 첫 시작 온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이 안에 네. 그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도넛처럼 네, 생긴 도넛처럼 생긴 그 융합로에 융합로에. 예, 1억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1억도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더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30초 정도 유지를 한답니다. 1억도 온도로 30초를 유지했다. 네. 그게 세계 기록. 네. 지금 현재 거의 가장 우수한 핵융합로 중에 하나. 핵융합로. 네. 근데 우리가 핵융합하면 얼마 전에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뒤흔들었더라 그래야 되나? 초전도체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초전도체 여기에 굉장히 필요해요. 그쵸. 사실 초전도체가 뭐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그건 이제 중요한 건 상온, 상압인데 네. 어디에든 네. 이제 어디에든 다 쓰일 수 있다라는 건데 핵융합 네. 발전 방식이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핵융합을 하려면요,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원자를. 도너츠 같이 생긴 핵융합로 안에서 네. 자, 돌려줄 때 우리가 네. 손으로 이렇게 돌리진 못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기계로 어떻게 돌릴 겁니까, 네. 이거를. 근데 자석을 이용해서 돌려야 돼요. 전자석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전자석 중에 가장 좋은 전자석은 초전도체 전자석.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석의 질, 그러니까 전자석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이게 어떤 전자석을 만들어야 이렇게 막 이걸 잘 돌리고 온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제가 얼마 전에 거기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어디를요? K-스타. 대전에? 네. 어. 저기 딱 가면 K-스타가 이쪽에 있으면 예. 요 반대쪽 벽면에 K-스타를 그러니까 만들 때 참여했던 사람들. 기업들 명패가 쫙 걸려 있습니다. 아. 우리 거기 보더니 얼마 전에 우리 난리 났었을 때 있었던 기업들도 꽤 있더라고요. 전자석 만들고 이런 기업들. 그 초전도체 관련해서 막 상한가 가고 하던 그 기업 이름들이 거기 걸려 있어요? 네네. 그 필이 지금 그 샀던 그 기업들 거기 명패가 있대잖아. 제가 본인이 뭘 샀는지도 몰라. 본인이 초전도체 테마주를 사놓고도 본인이 그게 뭔지 몰라. 그렇게 핵융합로가 완성이 되면 네. 이제 깨끗한 전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는 폭발을 해도 크게 사고가 안 나요. 그래요? 그 안이 진공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원자로가 폭발을 하면 굉장히 큰 화재와 함께 빵 이렇게 터지는 거잖아요. 그 후쿠시마 원전 터지는 모습이 아직도 많이 네. 있죠. 예. 근데 핵융합은 만약에 잘 터지진 않죠. 만약에 터진다고 하면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쑥 들어갑니다. 우리 블랙홀 들어가듯이 쑥 들어갑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그러니까 피해 반경이 굉장히 적죠. 이걸 뭐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의 그건 아니지만,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무조건 안전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대규모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죠. 이게 예를 들어 반경 1km짜리 핵융합로다. 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쏙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핵융합 발전 방식이 원자와 원자를 충돌시키는 거 아니에요? 핵융합 충돌을 해야죠. 그러니까 돌리는 거고. 네. 돌리면서 이게 광속 정도가 비슷하게 되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융합이 일어나고 그때 많은 온도가 높아지는데, 융합이 일어나는 온도가 보통 1억도 이상, 1억도에서 2억도 사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그 1억도에서 2억도 사이가 되면 이제 융합이 되고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융합을 하면서 대규모 에너지. 네네네. 지금은 융합 정도가 이것도 잘 안 되고요.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잡아내지도 잘 못하고요. 뭐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최소한 1억도 이상을 네.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원자가 핵융합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이제 데이터가 좀 쌓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어렵고 워낙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국제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프랑스의 이터라는 기관이 있는데 ITER. ITTR인가 그럴 겁니다. ITTR인가요?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 이타라고 치면 나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 20개국인가 아무튼 우리나라도 네, 우리나라도 들어가서 그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만드는 때 핵심 역할을 했던 게 K-스타 만들었던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네, 가장 우수한 핵 융합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기여를 했다라고 근데 하더라고요. 이터가 훨씬 더 규모가 큰 크죠. 거죠? 훨씬 큽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뭐 상용화 시점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나 있을까요? 이게 핵융합 발전? 로드맵 정도가 정확하게 로드맵도 안 나와 있는데 네. 뭐 1차 계획, 2차 계획, 1차 기본 계획, 2차 기본 계획 약간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네네네. 그 기본 계획들을 보면 2050년대에는 좀 상용화를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050년이 아니고 2050년대에. 네. 2050년대 언젠가는 한번 좀 상용화를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는 좀 갈 길이 멀다라는 네.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결국에 기후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탄소 감축을 2030년까지 얼마를 해야 되고 2050년까지는 제로 베이스를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이제 줄여나가야지 인류가 생존을 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컨셉인 건데 네. 이거를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기술 개발들이 약간 이 시점들에 다 맞아져 있습니다. 2030년이 보통 우리가 에너지 이야기를 하거나 기후변화 이야기가 나오면 첫 번째 변화의 시작 시점을 다들 2030년으로서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2030년이 2015년 그 혹시 우리 지속 가능한 개발 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이게 유엔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엔에서 그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시점을 이제 2030년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산업이라든지 이 모든 게 2030년을 기준으로 변화의 시점인 거고 2050년은 이제 IPCC에서 내놨을 때 2050년까지 못하면 우리는 버스를 놓쳤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완성의 시점을 2050년으로 보는 거고 그 2050년 이후에는 새로운 완전 이제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핵융합 같은. 네. 그렇기 때문에 2030년, 2050년, 2050년 이후 보통 이렇게 나누시고 보시면 에너지의 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당연히 에너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스킴을 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수소도 마찬가지고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년대에 SMR, 네. 2050년대에 핵융합 발전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아직 살아있어요. 가봐야 알지. 그렇죠. 가는데 순서가 없기 때문에. 한 7순, 네. 한 70대 되면은 핵융합 발전. 지금은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네. 핵융합 발전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뭐 더 이야기해 볼 거 있어요? 혹시 뭐 이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참고 삼아 뭐 종목 주려고? 아니요. 그냥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네,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것들이 좀 있어요. 수소 에너지요? 네.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절대 뭐 경제성을 따지면 안 되는 에너지원입니다. 수소는 최근에는 경제성을 확보를 하려면 이렇게 정책적인 반경제성 비용이라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 규제 비용이 포함돼야지 경제성이 나오는 에너지원이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성을 따지면 안 되는 에너지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게 수소는 저장수단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댓글 많이 붙던데. 저 기자 무식하다고.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그냥 덧붙이면 네. 수소는 거의 저장수단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소를 진짜 우리가 에너지원처럼 쓰려면 네. 그 생산부터 네. 운반, 네. 유통, 최종 단계까지 이 모든 비용이 미국으로 US 1달러. 1달러 정도의 이거 비용이 돼야 돼요. 뭐 용량당 어떻게 뭐 이런 킬로그램당. 킬로그램당 1달러. 네. 뭐 정책적인 수단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네. 그게 돼야 이게 되는 건데요. 네. 이거 2030년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잘 생산 비용이 워낙 떨어지고 운반 수단이 활발해지면 뭐 한 2040년, 50년 이때 되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2030년 정도를 보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수소 같은 경우에도 확 성장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 에너지원이 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저장수단으로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장수단으로서의 가치는 뭐가 있냐면 어차피 버려지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하나의 수단이 방식, 수단으로. 그리고 그게 사용하면 조금 깨끗해지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네. 정책적인 비용을 엎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는 효율적인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든 캐서 쓰든 무한대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쟁겨놓는 깨끗한 에너지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수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수소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2차 전지 배터리라는 거죠. 그렇다 함은 수소를 저장해 놓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수전해를 하든지 네. LNG를 개지를 하든지 고온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에너지와 비용이 남아 도를 때 수소라는 걸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장할 때만 조금 경제성이 나오는 거죠. 어차피 없어지는 비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저장을 했다 팔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없어질 걸로.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이 남아 돌진 않잖아요. 이 수소를 만들기까지. 그 계질은 이제 LNG 계질은 그렇지만 수전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저녁에 남는 전기로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왜냐면 양수로 저장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네네네. 그러면 뭐 양수로 저장하는 게 한계가 있으면 이제 뭐 남는 전기를 뭐 수소로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의 이제 세이브가 말 되는 그대로 거잖아요. 그거는 전기가 남아 돌 때. 그렇죠. 전기가 남아 돌 때. 지금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호주나 중동 같이 너무 재생에너지가 풍부해가지고 이쪽 비용이 싸서 전기를 그 에너지를 막 많이 만들었는데 어디 개통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그대로. 근데 전기 버리는 것도 되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전기를 버리는데 돈이 들어요? 돈 엄청 많이 들어요. 자, 제가 이거 잠깐 하나 전기를 버린다는 얘기는 전 잘 모르는 이야기라. 그 전기를 버린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태양광이 많이 나와서 개통이 많이 들어와서 원자력을 감압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이것도 스웨덴 사례이긴 그 한데 개통 통제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라든 이런 데서 전기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네, 그게 한전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전력 개통에 부담이 되니 그렇죠. 전기 더 만들지 마세요. 혹은 들어오는 전기를 저희가 받지 않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그럼 한다라는 거. 여기에서 보면 예, 이게 파이널 에너지 유지잖아요. 예, 1970년대부터 2019년까지 네. 여기 보면 맨 위에 원자력 발전으로 벌어지는 에너지원이 이만큼이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돌잖아요. 네, 저녁에 누가 잘 안 쓰고 그렇잖아요. 저 맨 위에 있는 살구색.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내가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지어야 되는 발전소를 안 지어도 되는 거고. 아, 버려지는 에너지만 잘 저장해 놨다가 사용을 해도. 네. 근데 그 수소 같은 거는 저렇게 버려지는 에너지 있더라도 남는 에너지가 있더라도 수전해야 하는 기술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이제 차차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요. 그거 하면 또 1시간 걸려요. 그것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것도 독일, 프랑스, 미국의 3파전이거든요. 네. 그 기업들 뭐 린데, 뭐 에어리키드, 그다음에 저기 미국에서 또 기업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갑자기. 그 미국 회사도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액화 수소하는 기업들의 또 3파전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 피 튀기는 3파전.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2파전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 2파전은 어디예요? 압도적 1위가 SK ENS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효성 정도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효성은 요즘에 수소 잘 안 한대요. 눈치 그래요? 보느냐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네, 기약을 다음에 하면서.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에너지 이야기가 사실은 좀 아직은 잘 실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게 또 무거운 산업이기 때문에 네. 우리 뭐 소비재도 아니고 그래서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염현석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관련된 산업 기술을 그래도 조금은 친숙하게 듣는 것 같습니다. 동향 정도를 잘 파악하고 계시면 네. 그 아마 이게 한 번씩 튈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벤트가 발생을 할 거거든요. 2030년 전에도. 그러면 그때 뭐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 이런 거 들었었는데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지 않을까 뭐 나름의 기회도 잡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위기를 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큰 흐름들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에 염현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